네, 이제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새로운 단원 들어갈 거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112페이지, 113페이지 이쪽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111쪽, 아니 110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서 보시면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이렇게 제목 나와 있고요. 111쪽에 보시면 유전체와 유전자 그러면서 이제 DNA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두 번째 단원 DNA 복제에서 복제하는 메커니즘 공부를 할 거고요. 3번에서는 이게 발현되는 메커니즘 공부할 거고요. 그걸 알려면 4번의 유전 부호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코돈, 안티코돈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단백질을 만드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전사 조절 과정이고요. 그리고 발생 과정에서 어떻게 기관을 형성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이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어쨌든 분자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1번, 2번, 3번 정도가 좀 어렵고요. 1번, 2번, 3번 단어를 좀 이해를 하시면 5번의 전사조절 과정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분자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는 거.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띄워놓은 그림은 염색체와 말단 소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과서 1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 염색체가 복제되는 메커니즘을 보면은 항상 복제하기 위해서 효소가 달라붙는 구간이 필요하거든요. 효소가 달라붙고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효소는 떨어지게 되죠. 제가 지금 뭘 얘기한 거냐면 한 DNA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그 틀로 해서 새로운 가닥을 합성할 적에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효소가 붙어주고 그 뒤에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그 효소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생각해 보세요. 둘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새로 합성된 가닥은 언제나 기존 가닥보다 짧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짧은 가닥들이 점점점 짧아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까지 짧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염색체는 끝부분에 텔로미어라고 이게 달라붙을 수 있는 부위를 아주 여유 있게 놔두고 있습니다. 여기를 텔로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과서에 있는 말단 소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단 소체가 짧아지면서 노화가 진행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효소가 달라붙을 곳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DNA 합성 효소가 달라붙을 곳이 점점 짧아진다. 즉 텔로미어를 다 써버리면 결국은 더 이상 달라붙을 곳이 없어서 복제를 할 수가 없다. 이때쯤에는 세포가 수명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노화의 비밀을 이걸로 찾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물 중에서는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서 이 말단 소체를 다시 복원시켜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노화되어서 기능을 잃어버린 세포도 텔로미어를 살려준다면 새롭게 새 세포를 만들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굉장히 세포의 수명까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어 제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그림부터 뚝뚝 던지고 있는데요. 먼저 유전자부터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유전체부터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원핵생물, 진핵생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원핵생물은 여러분 세균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핵이 없다 그랬어요. 원시적 핵. 진핵세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세포, 식물세포, 원핵생물, 그 다음에 균류 이런 애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이상의 아이들, 세포성 구조물들 중에서 가장 덜 발달한 가장 작은 사이즈 이거를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핵세포는 뭐 식물, 동물, 그다음에 균계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는 1단원에서 잠깐 했었어요. 그거를 떠올리면서 한 번 더 보시는 거예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염색체 모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여러분 간략하게 그림을 보시면서 좀 기록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짝꿍이랑 상의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제가 한 4분 정도 드릴 테니까 4분 동안 여기 내용을 한번 써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단어는 유전체와 유전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과연 원핵생물의 유전체, 진핵생물의 유전체, 이 애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로 들어가냐면 유전물질이라고 규명한 이 녀석들이 어떻게 유전물질임을 땅땅 인정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유전체 자체를 비교하는 이 탐구 과정을 좀 가져볼 건데요. 찬찬히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교과서에 있는 탐구는 질문들이 조금 뭘 쓰라는 거지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보이는 대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빈칸 2개를 제가 한 4분 드릴 테니까 4분 동안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짝꿍과 함께 논의하셔서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천천히 쓰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뭘 말하는 거지 생각하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염색체 모양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아마 이미 이전 단원에서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원핵세포는 항상 원형 DNA였어요. 그죠? 원형.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진핵세포는 선형이죠. 두 가지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이 염색체 수를 딱 비교를 하게 되면 실제 이 원형 DNA인 염색체가 원핵세포에는 하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형 DNA 하나. 그리고 그에 비해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선형 DNA 여러 개.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딱 비교만 해봐도, 이렇게만 비교해봐도 유전체의 전체적인 양이 진핵세포가 훨씬 더 많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유전자의 양 자체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를 이거 그냥 물리적인 형태만 봐도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이제 얘기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학습지 같이 보시는 거예요. 학습지에 있는 표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추가적으로 사실 이 원핵세포의 DNA는 그냥 유전체 DNA 그냥 뭐라 그래 DNA 다발 그대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히스톤 단백질이 없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이 없고요. 그에 비해 진핵세포는요,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살짝 감겨 있죠. 히스톤 단백질 8개에 2바퀴 반씩 돌아가면서 이제 감겨 있어요. 이 히스톤 단백질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 존재하죠.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DNA에서도 언제나 단백질이 검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이제 좀 약간 물리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 원핵세포에서는 가끔 이렇게 주 DNA 말고 조그만한 원형 DNA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색깔을 좀 바꿔서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작은 DNA가 존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는 주 DNA보다 현저하게 작은 조그마한 덩어리고요. 얘를 갖다가 플라스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플라스미드는 있는 세균도 있고 없는 세균도 있고, 종류에 따라 있고 없고가 아니고 개체에 따라 있고 없고예요. 그러니까 플라스미드가 있는 개체도 있고요, 없는 개체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복불복인 거죠. 한 어떤 개체의 특징으로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난 없어 라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물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은 히스톤 단백질 유무, 그 다음에 유전체 DNA의 숫자와 형태, 원형이냐 선형이냐, 한 개냐 여러 개냐, 이런 거를 물리적으로 보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유전체 자체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가, 자, 위에가 대장균이고요, 아래가 사람이에요. 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시면 유전자라고 하는 부분은 노란색 부분이에요. 비유전자는 파란색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란색 부분은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유전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결국 유전자는 단백질을 코딩하는 어떤 정보거든요. 그러면 비유전자 부위하고 유전자 부위를 비교해 볼 적에 사람과 대장균의 사이즈를 딱 비교해 보면 전체 유전체 중에서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이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를 보통 이제 엑손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사람에 비해서 대장균의 경우에는 전체 유전체의 양은 작지만 그 안에 유의미한 유전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걸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에 비해 똑같은 길이의 DNA에 똑같은 길이를 비교해 봤을 적에 사람은 딸랑 유전자를 의미하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쵸? 그나마 그 안에도, 그 하나의 유전자 안에도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와 암호화하지 않는 부위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유전체는 되게 많지만 그 안에서 뭔가 정확하게 유전자를, 그러니까 단백질을 딱 코딩하는 부위가 굉장히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같은 길이의 양을 비교해 봤을 적에 유전자 사이의 빈 공간이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렇게 파악을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를 뭐라고 말을 썼냐면요. 정크 DNA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크 DNA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 이 정크 DNA 영역도 어느 정도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얘를 그대로 뭐 정크다. 아니 필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프린트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인트로 뉴무랑 비교를 해보시면 뭐라고 쓰시면 좋겠어요? 인트로 뉴무. 여러분 학습지는 지금 이게 44페이지거든요. 44페이지 학습지 인트로 뉴무에는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자, 원핵세포는 유전자가 매우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인트론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이 대부분 다 단백질 형성하는 유전자이다. 즉 인트론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진핵세포에는 일정 길이의 DNA당 유전자 수는 사실 적잖아요. 그래서 비암호화 부위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인트론이 DNA 부위에 비암호화 DNA 부위에 인트론이 잔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대장균의 유전자를 가만히 보게 되면 유전자 안에 엑손과 인트론이 따로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유전자 부위가 굉장히 촘촘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인트론을 굳이 얘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인트론이 있는 건 진핵세포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진핵세포는 유전자 부위 안에서도 인트론 부위와 엑손 부위가 따로 존재하더라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실 대장균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죠. 그쵸?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발현 조절 단위는 여기는 지금 교과서에도 잘 안 나와 있고 여러분 학습지에도 제가 디테일하게 넣어놓진 않았는데요.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원핵세포의 유전자 발현 조절 단위는 얘는 오페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써놓으세요. 그리고 여러 유전자가 한꺼번에 전사. 그냥 이거는 써놓기만 하시고 나중에 저랑 수업하면서 한꺼번에 전사.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오페론 단위 여러 유전자가 한꺼번에 전사. 여기를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원핵세포 유전자 발현 조절을 단위에 쓰시는 거예요. 써놓기만 하시고 나중에 전사 배울 때 다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유전자가 한꺼번에 전사하는 오페론이란 단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전자, 각각의 유전자가 독립적으로 전사한다 라고 쓰시면 돼요. 각각 유전자가. 이것도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제가 학습지를 띄워놓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겠네요. 자, 초록색으로 된 게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단위에 쓰시는 내용이에요. 되셨죠? 오늘 저의 목표는 DNA의 구조 맛보기까지만 나가는 게 목표니까요. 외울 거 많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진도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반에 비해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유전체를 확인한 유전물질, 이게 유전물질이야 라고 땅땅 결론을 내린 실험을 좀 알아봐야 하잖아요. 우리 계속 실험적인 근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뒷받침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모든 단원에서.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 1단원에서 공부했던 생명과학의 역사랑 다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명과학의 역사에서 이 실험들을 말만 다 한 번씩은 보셨어요. 여러분 1차 지필 준비하시면서 선생님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이 사람들 이름 다 외워야 돼요? 이런 것들 물어봤던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름이 익숙할 겁니다. 실제 유전물질이 이게 유전물질이야. DNA가 유전물질이야 라고 딱 결론을 내렸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허쉬와 체이스라는 사람의 실험이에요. 이 사람들이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을 이야기하고요. 1952년에 이 실험을 하면서 유전물질은 DNA야 라고 정리를 했던 거죠. 이제 뭐 사실은
단백질이 유전 물질일 것이다. DNA가 유전 물질일 것이다. 여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유전 물질이라고, 그러니까 DNA는 염기가 달랑 4종류밖에 없는데 단백질은 20종류나 되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정보량으로 고민을 해봤을 적에는 아무래도 단백질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학자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어쨌든 그 단백질과 DNA가 항상 유력한 후보였던 거죠. 그 두 개를 놓고 계속 실험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것 자체가 단백질로 드러나니까 단백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청사진 유전자, 이 두 개를 가지고 DNA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허쉬와 체이스가 했던 실험을 알려면 뭐를 아셔야 되냐면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2학년 때 생명과학 1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박테리오파지라는 대장균,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박테리오파지가 대장균에 이렇게 부착을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테리오파지는 이 테두리는 그냥 온통 단백질, 얘가 단백질이죠. 그리고 단백질 말고 박테리오파지가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작은 요것이 DNA죠. 이 사람들이 이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DNA고 바깥에 있는 게 단백질이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의 분자적 특징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백질에 없는 원자가 DNA는 있고 DNA에 없는 애가 단백질에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았단 말이에요. 완벽한 구조를 안 게 아니고 그냥 그 아이가 있다. 이런 정도. 혹은 껍질에서 뭐가 발견되더라. 안에서 뭐가 발견되다. 이 정도. 그냥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구조를 밝혀낸 건 나중에 왓슨과 크릭이 DNA의 구조를 완전히 밝혀내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이전에도 DNA를 이루는 원자들이 뭔지, 원소가 뭔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토대로 했을 적에 자 어쨌든 안에 있는 DNA가 안으로 들어가서 대장균 안에서 증식을 하게 되잖아요. 증식을 해서 막 복제를 해서 이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세트들로 자기 껍데기를 만들어서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이제 새로운 박테리오파지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껍질을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생활사가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박테리오파지가 대장균을 먹이로 해서 증식하면 살아간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유전물질이 DNA가 들어가고 껍질은 남아있고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껍질이 밖에 남아있다라는 건 알았던 거죠.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이 녀석들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떤 애로부터 어떤 애가 살아남아서 정보가 전달이 됐을까 이걸 궁금해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세팅을 합니다. 되게 똑똑해요. 이제 이거 나왔어요, 여러분. 32P 표지. 이게 뭐겠어요? 자기방사법이죠. 그죠?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자기방사법 이용하고요. 원심분리도 해요. 세포분해법도 쓰죠. 두 가지를 다 활용해서 제가 1단원에서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다 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세팅을 한 거예요. 1번 실험과 2번 실험을 비교하실 거예요. 대장균과 박테리오파지를 같이 배양을 하는데 1번 케이스에는 DNA에다가 32P로 꼬리표를 달아줍니다. 자기방사법 생각하셔야 돼요. 2번 샘플에다가는 껍질에다가 35S로 표지를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2번에서는 껍질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1번에서는 안에 있는 DNA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그냥 번식을 시켜요. 번식을 시키고 나면 그리고 나서 박테리오파지를 어거지로 떼어내는 거예요. 믹스를 이용해서. 그러면 파지와 대장균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쵸? 1번과 2번의 경우 둘 다 분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원심 분리를 해요. 원심 분리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방사선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그랬더니 1번 케이스에는 방사선 안에 제가 무슨 대장균 안에 방사선이 나타나더라. 대장균에 있는 아래에 있는 대장균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았겠죠. 밑에 가라앉은 대장균에서 방사선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에 비해 이번 실험에서는 밑에 가라앉은 방사선이 아니라 위에 떠 있는, 제가 자꾸 지금 대장균을 방사선이라고 말하는군요. 밑에 가라앉은 대장균이 아니라 위에 떠 있는 박테리오파지, 분리시켰으니까 가벼운 박테리오파지가 위에 둥둥 떠 있겠죠. 여기서 방사선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장균 안으로 들어가는 게 DNA인 거고, 대장균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겉껍질에 남아있는 게 단백질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방사성 물질이 대장균 안으로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1번의 케이스를 고려했을 적에 그러면 방사성 물질을 가진 이 아이가 대장균 속까지 들어가서 번식을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DNA가 유전 물질인가 보다 라고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파지를 만든 아이들은 전부 다 이 안에 있던 1번에 있던 이런 아이들이 만들었다. 즉 DNA에 이미 방사선이 노출이 되더라, 그러니까 관찰이 되더라 라고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뭘 찾아낸 거다? 표시해 놓은 걸 통해서 자손을 만드는데 꾸준히 연결되는 게 누구냐? 결국은 DNA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겉껍질이 남아있는 건 자손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대장균에 기생을 하는 게 핵심인 거니까. 자손을 만드는 데 확실하게 기여하는 거는 DNA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 이전에 사실은 그리피스의 폐렴 쌍구균 실험이라던가 형질 전환 관찰이라던가 이런 실험들이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DNA가 유전 물질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된 게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으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DNA가 이제 완전히 유전물질로 딱 결론이 나고 DNA 구조를 밝히는 실험들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학습지를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45쪽까지 학습지를 한 거거든요. 45쪽 밑에 쭉 보시면 요걸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그 이전까지 DNA를 자꾸 의심했던 근거들이 나와 있어요. 같은 생물종에서 모든 체세포가 갖는 DNA 양이 같더라. 사람이라는 종에서는 체세포가 갖는 DNA 양이 100이었다면 다른 사람도 100, 저쪽도 100. 양이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체세포의 DNA 양은 생식세포 DNA 양이 2배이다. 우리 감수분열 공부하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손의 DNA 양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세팅해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얘가 유전물질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세포분열 시에, 이거 세포분열 시라고 바꿔주세요. DNA 양이 2배로 증가했다가 딸 세포가 만들어지면 다시 본래의 양으로 돌아온다. 만들기 위해서 2배를 늘려서 쪼갠데?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유전물질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DNA가 최대로 흡수하는 파장과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확률이 높은 파장이 둘 다 똑같더라. 즉 돌연변이, 유전적으로 유전되는 어떤 그 변이를 일으키는 파장이 DNA가 잘 흡수하는 파장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결국은 DNA의 손상이 유전 돌연변이로 이어지나 봐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DNA가 유전물질인가 보네 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간접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DNA에 대한 의심들을 계속 가져왔고요. 허쉬의 체이스의 실험으로 이제 완전히 결론이 나게 된 거죠. 사실은 이런 유전자들은 단백질을 합성함으로써 개체가 어떠한 형질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맥락은 DNA를 복제해서 자손에게 전달하는 맥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은 44쪽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유전자의 역할 두 가지, 단백질 합성해서 그 개체의 형질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손에게 형질을 전달하기도 하더라 라는 거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자손에게 형질을 전달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허쉬와 체이스가 바이러스 실험을 한 거죠. 요거 됐죠. 자, 그러면 DNA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되게 애매하네요. DNA 구조는 아주 간단하게 DNA와 RNA만 비교하고 끝낼게요. 그래야 시간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1시간만 2교시에만 진도를 나가고 3교시는 여러분 자습 시간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핵산, 그래서 뉴클레이크 애시드 NA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디옥시 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에서 DNA, 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에서 RNA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DNA 같은 경우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핵 안에 존재해요. 지금은 진핵세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핵 안에만 존재해요.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DNA는. 그러면은 DNA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온전히 핵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핵과 세포질을 드나드는 메신저들이 필요하죠. 필요한 아이들. 그게 RNA고요. RNA는 핵 안에도 존재하고요. 세포질 안에도 존재를 합니다. DNA를 이루는 염기는 우리 1학년 때 공부했었어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똑같지만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 이렇게 되겠죠. 5탄당은 DNA 항상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는 항상 5탄당에 인산과 염기가 붙어 있는 밑에 있는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 5탄당 자체가 다르게 생겼죠. RNA와 DNA가. 5탄당은 RNA는 리보스. 산소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리보스예요. 근데 DNA는 산소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디옥시리보스죠. 산소 하나가 떨어진 상태. 이런 분자 구조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요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 산소 5개, 4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분자식과 구조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요. 그 디옥시다, 그냥 리보스다. 그거는 외우셔야 돼요. DNA가 디옥시다, RNA가 리보스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죄송해요. 구조는 뭘 얘기하면 되냐면, 구조는 보통 얘가 한 가닥이냐, 두 가닥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는, 얘가 DNA는 이중가닥. 제가 좀 버벅댔네요. 죄송해요. 이중나선. 그리고, 혹은 두 가닥. 이런 것도 괜찮아요. 두 가닥이 꼬여있는 형태예요. 왜 두 가닥도 괜찮냐면, RNA랑 비교를 해주시게 되면, RNA는 단일 가닥이거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DNA와 RNA 구분은 이렇게 하시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좀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염기만으로 구분을 하려고 하던가 아니면 가닥수만으로 구분하려고 하던가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5탄당의 정체가 리보스인지 디옥시 리보스인지를 뭐 어디선가 정보가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그걸로 판단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염기는 유라실하고 타이민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나머지 아데닌이나 구아닌이나 사이토신이 붙어 있는데 5탄당에 의해서 RNA를 이루는 분자인지 DNA를 이루는 분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염기만으로 외우고 혹은 아니면 이중나선 두 가닥이다 한 가닥이다 이것만으로 외우시면 절대 안 되고요. 꼭 5탄당의 개념까지 같이 넣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성은 조금 더 자세하게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요 다음 시간 3교시에는 자습을 좀 하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내용 정리하시고요. 내용 외울 게 좀 많기 때문에 보셔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내용 학습지 쭉 기록을 하시고 저랑 얘기한 것들을 교과서 찾아가면서 쓰시면 다 있거든요. 써서 학습지 채우신 분들은 자유롭게 자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월요일 날 핵산의 구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